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이번 편은 정치인 리뷰 이해찬 3편, 김대중 노무현 정부 탄생 중심에 있었던 전략가 편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해찬이 재야운동가의 전략가에서 정치권으로 넘어와 정치 전략가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1988년 평민당 입당부터 1997년 대선, 2002년 대선을 앞둔 시기까지 이해찬의 정치 역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초선 돌풍의 주역, 노무현의 단짝입니다. 지난 편에 이해찬의 평민당 입당 과정이 나옵니다. 1987년 대선에서 비판적 지지 입장이었던 재야 인사들이 대거 평민당으로 입당합니다. 이해찬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의문이 생깁니다. 민통년 인사들이 대거 평민당으로 갔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왜 통일민주당으로 들어가게 된 걸까요? 노무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에서 서울의 열기가 잠시 주춤했을 때 그 열기를 이어갔던 지역이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이렇게 당시를 회고합니다. 노 변호사를 비롯한 부산 국본 지휘부는 서울에서 명동성당에 해왔던 항쟁의 구심 역할을 부산이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정의구현사재단 신부님들의 협조를 얻어 부산 가톨릭센터 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6월 항쟁이 끝날 때까지 부산 가톨릭센터가 항쟁의 구심 역할을 해냈다. 노무현은 당시 부산 민통년 소속이었고 부산 국본의 상임 집행위원장으로 부산 지역 항쟁을 사실상 이끄는 인물이었습니다. 문재인은 상임 집행위원이었습니다. 이해찬과 노무현은 당시 서로 그런 사람이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항쟁과 대선 이후 민통년에서 정치 진출에 관한 논의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과 이해찬은 처음 만납니다. 노무현이 말합니다. 우리는 뜻이 같다. 그러나 나는 지역이 부산이니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을 택하겠다. 이해찬이 답합니다. 그럼 당신은 통일민주당으로 가서 출마하고 나는 평민당으로 가겠다. 그래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양 지역을 통합하는 것을 만들자. 두 사람은 세월이 꽤 흐른 뒤에야 같은 당에 몸을 담게 됩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각자 다른 당으로 들어가 정치에 진출한 두 사람은 1988년 총선에서 노무현은 부산 동구에, 이해찬은 서울 관악구에 출마합니다. 그리고 둘 다 초선 의원이 됩니다. 당시 서울 관악구 선거는 정말 치열했습니다. 여당인 민정당에서 김종인 후보가 나왔고 통일민주당에서 김수환 후보가 나왔습니다. 잠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김종인입니다. 김종인과 이해찬의 인연 혹은 악연은 한국 정치사에서 계속 발견됩니다. 잠깐 살펴볼까요? 김종인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설치한 국보위에 참여합니다. 민정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합니다. 이 시기에 이해찬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감옥에 있었습니다. 1981년 총선과 1985년 총선에서 김종인은 민정당 전국구 후보로 국회의원이 됩니다. 전국구로만 2연속 국회의원을 지낸 것이죠. 이후로도 김종인은 14대 총선, 17대 총선, 20대 총선에서 3번이나 더 전국구 혹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직을 지냅니다. 총 5선이죠. 김종인은 지역구 후보로 딱 한 번 출마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 선거가 바로 1988년 총선이었고 지역구가 서울 관악구였습니다. 상대 후보는 정치 신인 이해찬이었습니다. 이해찬은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여론조사 분석 기법을 선거에 도입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와 인구 분포에 따라서 지역구를 소지역구로 나눠서 대응하는 등 과학적 기법으로 선거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해찬은 이 지역구에서 내리 5선을 하게 됩니다. 한동안 맞닥뜨릴 일이 없었던 두 사람은 2016년 다시 악연으로 만납니다. 김종인이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직을 맡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른바 친노 좌장이라 불렸던 이해찬을 공천에서 배제해버립니다. 전체 선거 구도상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발언이 나왔을 때 언론에서는 그 정무적 판단이 혹시 1988년 패배의 복수가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해찬도 반발했습니다. 무소속으로 세종시에 출마해 당선되고 그해 9월 당으로 복당합니다. 이후 이해찬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됩니다. 김종인은 미래통합당의 선거를 이끌게 됩니다. 두 정치인은 2020년 각자의 당에서 총선을 지휘하는 위치에서 맞붙게 됩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아무튼
1988년 총선에서 초선 의원이 된 이해찬은 노무현과 함께 초선 스타가 됩니다. 한국 정치에서 국회의원이 스타가 되는 전형적인 코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정감사고 다른 하나는 청문회입니다. 국정감사는 국회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데요.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이기도 하지만 의원들이 조사하고 준비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터져나오면서 국민들, 언론의 관심이 모이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국정감사에서 한 방을 터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런 전형을 만들어낸 국회가 1988년 13대 국회였습니다. 1987년 개헌이 이루어지고 1988년 무려 16년 만에 국정감사가 부활합니다. 네, 군사독재 시절에는 국회의 감시 기능인 국정감사조차 없애버렸던 것이죠. 부활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노동위원회 3총사가 맹활약합니다. 노무현, 이상수, 그리고 이해찬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3명은 자리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해찬과 이상수는 평화민주당, 노무현은 통일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새 의원은 팀플레이를 합니다. 이해찬 의원이 면돈날처럼 예리하게 문제를 째고 들어가면 노무현 의원이 송곳으로 정확하게 후벼파고 마지막으로 이상수 의원이 망치로 허물어뜨렸다. 새 의원의 활약은 이렇게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이상수 의원은 이후에 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내게 됩니다. 1988년 국회에는 역사적인 2개의 특별위원회가 설치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그리고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 비리조사특별위원회. 두 특별위원회는 각각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그 청문회가 바로 50청문회와 광주청문회입니다. 광주청문회는 광주항쟁의 진상을 밝히는 내용이었고 50청문회는 전두환 정권의 비리를 밝히는 청문회였습니다. 이해찬은 광주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광주 학살자들의 책임자들과 5공화국 인사들을 코너로 몰아붙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노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선이었지만 상당한 존재감을 보여줬던 이해찬은 1990년 노무현과 함께 정치발전연구회라는 모임을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일민주당으로 간 노무현과 평화민주당으로 간 이해찬이 지역정치를 극복하고 정책정당 중심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 손을 잡은 것이죠. 이 시절 이해찬의 보좌관 중 한 명이 유시민이었습니다. 유시민은 이해찬 보좌관 활동을 하면서 노무현과도 친분을 쌓게 됩니다. 당시 노무현은 김영삼과 결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1990년 1월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손을 잡고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세 당을 합당합니다. 이른바 3당 합당이었습니다. 200석이 넘는 초거대 여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민주자유당, 민자당이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실질적 전신입니다. 노무현은 이 3당 합당을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군사독재의 두 후예와 손을 잡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이있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장면은 한국 현대 정치사의 강렬한 장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노무현은 3당 합당을 반대한 의원들과 함께 민주당, 일명 꼬마민주당을 만듭니다. 이해찬은 3당 합당 이전부터 야권 통합을 주장해 왔었습니다. 독재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 모아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정치 인생 내내 발견됩니다. 어이없는 3당 합당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노무현이 몸담고 있는 민주당과 통합을 주장하며 서명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김대중 총재를 이선으로 후퇴시키려는 공작이다. 그러던 차에 이해찬은 199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당합니다. 이유는 공천을 둘러싼 중앙당의 행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해찬은 서울 관악구 의원이었습니다. 당연히 지방선거를 준비했습니다. 보좌관이었던 유시민을 비롯해 젊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방선거, 지역구 후보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공천자 최종 발표 직전에 중앙당에서 후보를 조정합니다. 그냥 후보 조정이 아니었고 부동산 임대업자로 몇 번이나 자신에게 돈보따리를 들고 찾아왔다가 무함만 당하고 돌아갔던 사람이었던 거죠. 공천헌금. 이해찬은 그 길로 탈당합니다. 유시민도 후보를 포기합니다. 이해찬은 이후에 야권 통합, 민주당과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당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1992년 서울 관악구에 다시 출마해 재선 의원이 됩니다. 1995년 지방자치선거가 열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거로 뽑는 시대가 된 겁니다. 첫 번째 지자체 선거 최고의 빅매치 서울시장 선거로 눈이
쏠립니다. 그전 1992년 대선에서 이해찬은 김대중 선거대책본부 기획실장을 맡았었습니다. 선거기획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1995년 서울시장 선거기획본부장을 맡게 됩니다. 민주당 후보는 조순, 민자당 후보로 정원식, 무소속 후보로 박찬종 후보가 나섭니다. 인지도 면에서 압도적이었던 무소속 박찬종의 승리가 점쳐졌던 선거였습니다. 이해찬은 TV토론에 주목합니다. 미디어,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선거 초반 인지도에서 완전히 밀렸던 조순은 당시 인기 있었던 대만 드라마 판관 포청천을 선거 컨셉으로 내세우며 화제를 모읍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낸 것이었는데요. 선대본, 책임자가 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죠. 결국 조순이 선거에서 승리합니다. 이해찬은 민주당의 선거 전략가로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무부시장을 맡게 된 것도 선거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여론조사 분석 결과 조순은 박찬종 후보에 비해 약 2%가량 밀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승부수가 필요했습니다. 선대본에서는 젊은 층에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을 정무부시장에 미리 지명하자 라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무부시장을 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해찬이 나섭니다. 그렇게 선거 막판 화제를 모으며 선거에 승리합니다. 이해찬은 당시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미 스타가 된 정치인이었고 젊은 층에 상당히 인기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경험은 이해찬에게 매우 소중했습니다. 정치인 중에는 행정 경험이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찬은 1년 반 동안 서울시 행정에 관여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995년 9월 김대중 정계 복귀와 함께 새정치국민회의가 창당되고 이해찬은 당으로 들어갑니다. 당의 총선기획단장으로 1996년 총선을 이끌고 총선 이후에는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 의장을 맡게 됩니다. 이 정책위 의장은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은 정치 인생의 최대 승부수를 띄웁니다. DJP 연합, 김종필과 손을 잡기로 한 겁니다. 자체의 힘만으로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했던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자 이길 수 있는 승부수였던 겁니다. 이해찬은 정책위 의장으로 자민련과 정책공조를 책임지게 됩니다. 그리고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은 선거에서 승리합니다. 역사상 첫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조순 서울시장 선거 전략, 김대중 대선에서의 선거 전략과 정책 공조, 이해찬은 민주당 계열에서 최고의 정치 전략가 중 한 명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이해찬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책분과 간사를 맡게 됩니다. 인수위 활동이 끝나갈 즈음에 이해찬은 여러 자리에 거론됩니다. 노동부 장관, 환경부 장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기획예산위원장. 하지만 이해찬은 당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모든 자리를 고사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첫 내각이 발표되던 날, 이해찬은 청와대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교육부 장관을 맡게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선택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해찬 세대라고 기억하고 있는 이해찬 교육부 장관 시대였습니다. 고교 평준화, 연합고사 폐지, 보충수업 폐지, 교원 촌지 및 뇌물수수 단속, 교육 관련 개혁이 순식간에 진행됩니다. 발빠른 개혁을 바탕으로 대학 입시에도 칼을 댑니다. 특기 하나만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후 대학 입시의 중요한 모토가 되는 말이었죠.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입시제도가 너무 크게 바뀌면서 학교 현장에는 극심한 혼란이 찾아옵니다. 일명 이해찬 세대가 나온 겁니다. 상당한 비판에 휩싸였고 1999년 개각 때 이해찬은 교육부 장관직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00년 새천년 민주당 최고위원이 됩니다. 사실 이 최고위원이 되기 전까지 이해찬은 당내에서 지명직이 아닌 선출직은 되게 힘들었습니다. 깐깐하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해찬은 둥글둥글하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식을 상당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라는 거죠. 신기하게도 정치 전략으로는 가능한 넓은 야권 통합을 주창하지만 정책적이나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깐깐한, 그래서 오히려 당 내에서는 친한 사람이 많지 않은 신기한 정치인이었죠. 2002년 대선 경선을 앞두고 이해찬은 대선 후보로 노무현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무현 후보는 이해찬에게 선거 캠프 수장을 맡아달라고 말합니다. 이해찬은 두 번째 킹메이커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02년 대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 이해찬은 본격적인 정치개혁, 정당개혁에 손을 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988년 평민당에 입당해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한 이해찬은 그해 총선에서 서울 관악구에 출마해 3선에 도전하는 김종인에 맞서 승리합니다. 초선 의원으로 16년 만에 부활한 국정감사와 광주 청문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일약 스타 정치인이 됩니다. 1989년부터 야당 통합을 주장했고 199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파동이 터지자 탈당합니다. 지방선거 이후 야당이 통합됐을 때 당에 돌아옵니다. 1992년 총선에서 재선 의원이 됐고 김대중 선거 캠프에서 기획 담당이 됩니다. 1995년 서울시장 선거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조순 서울시장을 만들어냅니다. 선거 이후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행정 경험을 쌓게 됩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위 의장으로 DJP 연합을 성사시킵니다. 그리고 김대중 선대위 부본부장으로 대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정치전략가의 위치를 공고히 합니다. 김대중 정부 첫 교육부 장관을 맡으며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지만 입시제도의 급박한 개혁으로 비판에 직면합니다. 2000년 새천년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고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면서 민주당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합니다. 민주화운동의 제야의 전략가였던 이해찬은 정치로 입문해 정치전략가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노무현과 손을 잡고 정치 자체를 바꾸는 노력을 본격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찬과 노무현은 어떻게 친해졌는지, 그리고 이해찬은 이후에 문재인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지 다음 편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